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결혼 후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 참는 게 당연한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그 시작이 모두에게 행복한 길이 되지는 않는다. 나는 그 말이 과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발을 들이고 나니 그 속이 어떤지 몸소 알게 되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배려가 묻어났고 대화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는 온기가 느껴졌다. 이 사람이라면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나는 결혼을 결심했다. 내게 있어 결혼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었고 그 길에서 남편과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기대를 배반하는 법이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양가 어른들을 만나고 예식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이 숨가빴지만 설렜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그의 그런 모습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나를 안심시켰다. 결혼식 날 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내 모습은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설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는 안도감,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처음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마음 한구석에 걸렸다. 우리 아들 네가 잘 보살펴야 해. 단순한 당부처럼 들렸지만 그 말 속에는 무언의 의무가 스며 있었다. 마치 무게를 지우듯한 말, 보살펴야 한다는 그 한마디 속에서 자유가 아닌 책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우리 아들 네가 잘 보살펴야 해. 이 아이가 우리 집 기둥이니까. 기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이 기둥이라면 나는 무엇일까? 그저 그 기둥을 지탱하는 보조 역할일까? 결혼 후 신혼집에서의 첫날 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 약속이 될지 그때는 몰랐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남편은 여전히 자상했고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출근 전 아침을 함께 먹고 퇴근 후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주말이면 손을 잡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어릴 적 꿈꾸던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결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남편의 전화기가 자주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 같았다. 전구를 갈아달라는 말, 수도꼭지가 고장 났다는 말,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다. 남편은 별다른 거부 없이 응했다. 나는 남편의 다정함을 이해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을 돕는 일이니까. 그러나 일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외로워지고 지쳐갔다. 우리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나는 남편과 함께 있어도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우리의 시간을 쪼개어 시댁에 가야 했고 나는 홀로 집에 남겨졌다. 우리는 결혼했지만 남편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나보다 그의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아들 집에 오니 엄마가 갈비찜 해놨는데. 나는 남편이 무엇라 대답할지 지켜보았다. 그는 머뭇거리며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들었다. 네, 엄마 조금 있다가 갈게요. 설거지를 멈추고 나가려는 남편을 바라보면 말했다. 우리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남편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시댁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남편은 본래 자상한 사람이었다. 나를 향한 배려도 깊었고 언제나 다정한 말투로 나를 대했다. 하지만 결혼 후 나는 그 자상함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다정함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더 깊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남편은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아들 지금 올 수 있니? 지금은 조금 늦었는데. 내가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니?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조용히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불과 몇 분 전,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우리의 계획은 사라졌다. 남편은 내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시댁을 향하고 있었다. 시댁 가는 일이 점점 당연한 일이 되어갔다. 전구를 갈고 수도를 고치고 장을 봐오는 일들이 쌓여갔다. 남편의 하루는 점점 우리 둘의 것이 아니라 시댁을 위해 쓰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시대.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다는데 가서 좀 봐줘야겠어. 나는 처음엔 남편의 효심을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점점 그 효심이 우리의 삶을 잠식해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결혼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자들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 나는 점점 우리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주말에도 퇴근 후 저녁 시간에도 남편은 나보다 어머니를 더 먼저 챙겼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늘어났고
남편이 없는 식탁은 점점 익숙해졌다. 마치 내가 혼자 사는 사람처럼.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남편은 내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엄마가 나 아니면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 조금만 더 이해해줘.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익숙해질 무렵 나는 문득 이 관계가 온전히 둘만의 것이 아님을 실감했다. 남편의 다정함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족을 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힘없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다. 괜찮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다. 엄마가 힘들어하셔. 동생도 아직 자리 못 잡고 있고 신경 쓸 일이 많아. 그 말이 무겁게 들렸다. 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힘든 이유, 시동생이 자리 잡지 못한 이유, 그리고 그 부담이 결국 우리에게로 흘러온다는 사실을. 며칠 후 남편과 밥 먹고 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생이 당분간 서울에서 공부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아. 어디서?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내 눈을 피하며 답했다. 우리 집에서. 그 순간 속이 서늘해졌다.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우리 집에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그러는데 지방에 있으면 공부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나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단순히 잠깐이 아닐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잖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시어머니의 뜻은 곧 남편의 뜻이었고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남편의 가족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우리의 공간이 더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책임과 희생. 나는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시동생이 짐을 들고 왔다. 나는 그를 맞이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짐이 어깨 위에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시동생이 들어오면서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는 듯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가끔 거실을 지나며 그 화면을 힐끔거렸다. 화면 속에서 총소리와 괴성이 터져나왔다. 가끔은 웃음소리도 섞였다. 도련님, 공부는? 내가 묻자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형수님 공부에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쉬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시동생은 무심하게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을 꺼내 한 숟가락 뜨고 과일을 손으로 집어 먹었다. 치우는 건 내 몫이었다. 싱크대에는 컵이 쌓여갔고 테이블 위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남았다. 어느 날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도련님, 자기 컵은 좀 씻어 놓으면 안 될까요? 그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형수님이 하면 되잖아요. 저 공부해야 해요. 공부. 그의 책상이 아니라 거실에는 게임기와 간식거리만 나뒹굴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깨끗이 정리된 주방을 몇 시간 만에 다시 어질러 놓은 그의 손길을 지켜보았다. 남편은 이 문제를 모르는 척했다. 아니, 애써 피하는 듯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앉았고 그 틈을 타 시동생은 밤새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공간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참아줘. 동생도 혼자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대.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남편은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두려웠다. 집안에 한 명이 더 늘었을 뿐인데 삶의 무게가 몇 배는 더해진 기분이었다. 시동생이 온 이후 집은 더 이상 내 공간이 아니었다. 그의 생활 방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밤새 게임을 하던 시동생은 해가 중천에 떠오른 후에야 방에서 나왔다. 그는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냉장고를 열었다. 전날 차려둔 반찬을 꺼내 대충 먹고 컵을 싱크대에 툭 던졌다. 설거지는 하지 않았다. 뒷정리는 언제나 내 몫이었다. 형수님 라면 어디 있어요? 찬장에 있잖아요. 아, 직접 끓여 먹으라고요? 그의 태도는 당연했다. 처음엔 어이없었지만 이내 당연해졌다. 그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남편과 이야기하려 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다. 내가 불만을 터뜨리면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동생도 눈치 보이겠지. 조금만 이해해줘. 눈치. 도련님은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집을 자기 공간처럼 사용하며 편하게 지냈다. 문제는 그것이 남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외출을 하고 돌아오더니 당당하게 말했다. 형 친구랑 같이 형 집에서 살아도 될까? 그 말에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남편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여기가 누구의 집인가? 나는 도대체 이 공간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다. 이제 결정해야 해. 도련님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남편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떠나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동생이 친구와 함께 살겠다는 말을 꺼낸 날 이후 내 머릿속은 온통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당신은 대체 어디까지 가족을 책임질 생각이야?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가족이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예민. 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모든 희생을 나에게 강요하면서 나는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야 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직감적으로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얘, 내가 좀 이해해줘야겠다. 내 시동생도 아직 자리 못 잡았는데 너희가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네가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거지. 네가 좀 도와주면 우리 집도 더 편해지지 않겠어?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언제부터 내 역할이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걸까? 그날 저녁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 가족을 책임질 생각이 없어. 남편은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대답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는 내 삶을 책임질 시간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것과 같았다.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얘 넷이 누이가 이혼하고 나왔는데 당장 갈 곳이 없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시누이가 이혼했다고? 결혼 생활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부탁을 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더 황당한 것은 그 다음 말이었다. 일단 네가 좀 받아주면 좋겠어. 네가 여자니까 더 잘 이해할 거야.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도련님에 이어 시누이까지? 우리 집은 언제부터 시댁의 해결책이 된 걸까? 나는 시누이 문제로 머리가 복잡했다. 그녀가 정말 우리 집에 올 생각일까? 아니면 단순히 시어머니가 던진 말일까? 답을 찾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닥쳐왔다. 며칠 후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세 재계약이 다가오는데 이번에 보증금을 좀 올려야겠어요.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은 것만 같았다. 당황한 나는 곧장 물었다. 혹시 얼마나 올라가나요? 최소 1억 정도는 올려야 할 것 같아요. 1억,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남편과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불안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다. 우리 그 돈 없어. 남편의 말은 단호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집 나가야 해? 남편은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흐렸다. 사실 시누이가 동생하고 산다고 전세금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느라 모아둔 돈을 다 썼어.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게 한마디도 없이 내 집에서조차 나는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되는 사람이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은? 거의 없어. 대출도 내가 이미 받아서 더는 어려울 거야. 나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돌아왔다. 남편이 그의 가족을 우선한 결과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이 내 가족을 위해 그렇게 돈을 썼다면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할 거야.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침묵할 차례였다. 이제는 내 삶을 지켜야 할 시간이었다. 남편은 내 결정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쳤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흔들진 않았다. 나는 충분히 참았고 이제는 행동할 차례였다. 그날 아침 시어머니가 불쑥 우리 집을 찾아왔다. 남편과 시누이 문제로 몇 번 전화가 오긴 했지만 직접 올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거실을 한번 훑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너는 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니? 아침부터 이렇게 어질러져 있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이 집에서 내가 마음 편히 산 적이 있었던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얘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너무나 익숙한 말이었다. 가족이니까 내가 좀 참아라. 가족이니까 내가 양보해라. 하지만 그 가족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은 늘 나뿐이었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늘 저만 참고 저만 양보해야 하죠?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한 얼굴을 했다.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 했다. 너까지 그러면 내 남편은 어쩌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저를 생각할 거예요. 남편이 가족을 위해 그렇게 돈을 쓰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했잖아요. 그럼 저도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높였다. 네가 진짜 어른한테 1억이야? 내 남편이 그동안 널 얼마나 챙겼는데 그깟 돈 좀 도와줬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싱크대에 놓여있던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집어 들었다. 시어머니가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 전 이제 더 이상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그 말과 함께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소금을 뿌렸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야말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집에 찾아와서 저보고 계속 참고 살라는 게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문 밖에서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마누라가 지금 미쳤어. 나한테 소금을 뿌렸어. 남편은 나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더는 기대할 것이 없었다. 그의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 나가세요. 그리고 당신도. 나는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남편은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갈 듯 나가지 않고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술만 달싹였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제 그만해. 너한테 할 말 없어? 남편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는 묵묵히 문을 닫고 나갔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시원하면서도 먹먹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여전히 집안에는 시어머니의 말이 떠도는 듯했다. 가족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너까지 그러면 내 남편은 어쩌라고. 익숙한 말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할 말들이었다. 핸드폰을 집어들고 친정집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반가운 목소리에 나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엄마, 나 집에 좀 가도 될까?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하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잠깐 쉬고 싶어서. 그 말 한마디에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언제든 와. 따뜻한 밥 해놓을게. 나는 그제야 눈을 감았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안정감이 온몸을 감쌌다. 내가 돌아갈 곳은 나를 짓누르는 가족이 아니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가족이었다.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다. 기쁨보다는 고된 순간이 더 많았던 날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충분히 버텼고 이제는 떠날 차례였다. 문을 나서며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잘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더 잘할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에서 부당한 희생을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현실적인 이야기와 공감할 수 있는 글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